최순실 씨는 특검 출석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는 국내 송환을 거부하면서 모녀의 버티기 전략에 특검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박한철 헌재 소장은 퇴임을 하게 되는데요. 헌재 8인 체제가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오전 특검 사무실에 또 저희가 현장을 연결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유재경 미얀마 대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대사 임명 과정 또 미얀마 사업 등에 또 최순실 씨가 개입한 정황을 지금 특검이 포착을 한 건데요. 보니까 이권 개입을 한 그 곳곳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미얀마 대사까지도 이렇게 좀 개입을 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가 두 번째 소환에 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강제로 이제 불러와가지고 조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 발부하기 위한 새로운 죄명으로 알선수재죄를 이제 새로 제기를 했는데 특검이 그 알선수재죄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이 그 미얀마 건입니다. 미얀마 K 스포츠 프로젝트 그거를 추진을 했는데 그걸 사업 주체인 M 모 회사의 특검 조사 결과 수사 결과 최순실 씨가 차명으로 20% 지분을 이제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 알선수재죄의 고리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됐고 그 미얀마의 신임 기존에 있던 대사를 교체하고 새로운 대사를 임명을 했는데 그분이 외교부 출신도 아니고 이쪽에 전혀 관계 없던 그 삼성전기에 임원을 지낸 전무를 지낸 분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고 미얀마도 연고도 전혀 없고요. 예, 근데 저 대사 임명되기 전에 최순실 씨가 면접을 봤다라는 그런 단서가 확보가 돼가지고 이제 다 연결이 돼서 조사를 받게 되고 미얀마 K 프로젝트, K 스포츠 프로젝트의 이 대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그 과정에 최순실 씨의 알선수재죄 혐의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소환 조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프랑스 대사도 지금 현직 대사가 지금 계속 와서 이제 조사받고 미얀마 대사까지 조사받고 이런 것이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데 최순실 씨가 이런 데까지 손을 뻗어가지고 했다라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최순실 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이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범죄 혐의가 5가지로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알선수재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뇌물죄를 지금 지난번에는 영장을 이제 계속 불응을 하니까 영장 청구를 교육과 관련된 이 대입 시와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로 했는데 지금 이제 다른 혐의를 조사를 해야 되니까 뇌물죄나 알선수재 다른 문제니까 알선수재로 하는데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대통령한테 뇌물죄 이제 공무원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에 대통령과 최순실의 어떤 연결선을 잡아내야 되는데 먼저 규명해야지 뇌물죄를 적용하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직 대면 조사도 안 된 상황이니까 일단은 적용이 가능한 쉬운 이 부분에 알선수재를 먼저 해서 일단은 이제 체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특검 쪽에서는 만약에 출석 안 하면은 조목조목 계속해서 그 혐의에 관련해서 지금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인데 또 한 가지 이제 이렇게 불응하는 그 어머니 최순실 씨. 와 어떻게 좀 입을 맞춘 건지 모르겠는데 정유라 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소환을 좀 늦추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니까 박영수 특검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어요. 국민의당 추천으로 정치적 자기가 탄압을 좀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어떤 의도인가 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구검이 올로보르 지방법원에서 연장돼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 덴마크 검찰이 빨리 이 송환 심사를 해가지고 넘겨줄 가능성이 점점 이제 약해져가고 있는데 덴마크 검찰의 의지도 좀 약해 보이고 또 그쪽의 방어도 정유라 씨와 그 거물 변호사 측의 이 변론과 방어도 상당히 세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쉽지 않아 보이는데 거기다가 정유라 씨가 20대 초반인데 물론 20대 초반 요즘 다 정치 감각 있고 다 있지만은 이게 대한민국 내부의 정치 상황을 덴마크 법원하고 검찰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게 그쪽에 이제 특검 임명 절차나 특검법도 잘 모를 텐데 야당이 추천한 인물이 됐습니다. 이런 것까지 제시하면서 자기가 비리와 관련 없이 무슨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그런 뭐 희생양처럼 그렇게 부각시키는 것도 참 당돌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어머니도 당돌하고 또 딸도 당돌하고 우리가 알기로는 그 국민의 상식으로는 법적 상식으로는 일단 뭐 죄를 혐의를 받으면 피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제기된 죄에 대해서 자기가 항변할 건 항변하고 예. 반대 증거 제시할 건 제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정치적인 이유를 둘러쳐 가지고 이걸 갖다가 방어하겠다는 거는 저 어머니로부터 배운 게 그것일 수도 있지만 국내 국외가 서로 연결돼 가지고 네. 그렇죠. 국내에서도 또 청와대와 또 최순실 씨 또 저 탄핵 대리인단과 또 법정 그 변호인단 이렇게 다 연결돼 가지고 정치 논리로 시간 끌기 하고 이론전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저 멀리 덴마크에 있는 그 20살짜리 딸까지도 그러니까요. 거기에 같이 공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참 묘한 느낌이 듭니다. 네. 정유라 씨의 이 메시지는 사실은 덴마크 검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 국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용이다. 그렇죠. 멀리서도 결국엔 특검의 어떤 이 부당성, 예. 강압성, 예. 뭐 이런 것들을 덴마크 발로 이제 뭐 던지는 거죠. 그렇게 네. 해서 애까지 있는데 이런 어떤 강압 수사가 이제 여기 덴마크까지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한국으로 알려줌으로 해서 뭐 일종의 이제 지지 세력을 좀 더 강화하려는, 구축하려는 뭐 그런 메시지 차원이 아닌가. 그런데 어쨌든 뭐 귀국할 의사는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뭐 검찰이 덴마크 검찰이죠. 덴마크 검찰이 박영수 특검에게 자료를 더 요청했잖아요. 네. 그거를 보는 데에만 또 시간이 걸릴 거고 네. 그것도 또 불응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제 재판을 걸리면 또 그것이 계속 이제 굴러가는 시간이 더 길어질 것이고 결국엔 아마 특검이 다 해소가 된 이후에나 그 이후에나 귀국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 특검 조사는 좀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궁금한 게 정유라 씨가 저 방금 전에 자료화면으로 나왔던 인터뷰에서 어머니와 엄청 많이 싸워서 연락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모든 것이 이렇게 짜여진 것처럼 네트워크가 연결된 것처럼 정황들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 분명히 조력을 받는 거다 이런 의심들을 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사실 최순실 씨의 그동안의 은행 네. 또 뭐 딸 정유라는 뭐 부분적으로 나왔지만 그 주변 분들의 여러 가지 말과 행동과 처신과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보통 국민들의 상식에서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네.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다가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는 우리 엄마하고도 뭐 뜻이 안 맞습니다. 그랬다가 뭐 엄마가 다 시킨 대로 했습니다. 이런 식이 전체적으로 국민의 상식하고 동떨어진 분들하고 우리가 지금 여론이 지금 실험하고 있고 특검도 어려운 실험을 하고 있는데 네. 정유라 씨의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특검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거 하나 네. 또 하나는 모든 걸 엄마한테 떠넘기는 거 하나 네, 네. 여기에 일단 이 단기적인 전술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리고 박 대통령이 이제 인터넷 매체와 했던 인터뷰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탄핵이 기각이 되면 검찰과 언론이 정리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리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뭐 엄청난 겁박인 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탄핵에 기각이 되면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과 언론을 정리한다. 이제 다시 권력을 이제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검찰을 정리하고 언론도 다 이제 뭐 어떤 형태로든 네. 예. 일종의 이제 보복성 발언인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04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각이 됐어요. 그럼 그때도 예컨대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을 정리했고 언론을 뭐 정리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상 굉장히 뭐 권위주의 국가라든가 뭐 이런 국가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일정 부분 언론이라는 것은 계속 검증해야 될 책무를 그냥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기각이 됐고 안 됐고는 헌재에서의 어떤 결정인 거고 네. 검찰과 언론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한 겁니다. 그런데 충실히 한 기관들을 이렇게 정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겁박하는 것이고 시적으로 재갈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께서 언급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 사실이라면 이것이 뭐 이게 이제 TV 1인 TV와 이제 발언 중에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 경악스러운 얘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단 뭐 청와대 쪽에서는 그런 말 한 적 없는 것 같다. 이게 지금 저 방송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그 뒤에 나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예. 쪽에서는 아니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좀 지적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이 최순실 씨 사태 그리고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있게 된 그 과정은 우리 정부,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너무 강압적인 통치, 강권 통치를 해가지고 예. 그 검찰이 완전히 장악돼-가지고 이 워치독이라고 그러나요? 이 그 권력의 부패와 비리를 감시하는 기능을 전혀 못하고 오히려 비호하고 덮고 은폐하고 이런 역할을 청와대 민정하고 이렇게 그 손발 맞춰가지고 한 그런 그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그리고 언론도 제 목소리를 못 내고 계속 뭐 청와대에 이게 박수만 치고 사실 말 안 되는 보도도 많이 하고 이랬던 것들이 결국 대통령에게 독이 돼 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뒤늦게서 이제 다시 이제 저 언론과 검찰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이걸 용납 못하고 다시 만약에 내가 정치적으로 복원되면은 이걸 옛날의 관권 통치 시대의 강압으로 다시 이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게 뭐 청와대와 이 저 개인 1인 TV하고 서로 뭐 사전에 짜고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인터뷰 그렇죠. 진행한 그분이 뭐 유도 질문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네. 대통령 답변을 보면은 조심스럽게 피해갔지만 본인 내심에 있는 걸 이제 드러내신 것 같은데 네네. 인터뷰 형식 또 내용 자체가 사실 우리가 쭉 보면은 도를 넘은 이 정통의 언론의 인터뷰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뉘앙스를 준 것이 대통령에게 대한 그런 대통령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더 심화시켜 가지고 인터뷰에서 좋은 효과를 거두어 보고자 했던 의도하고 거꾸로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뭐 설이 지나면 이제 대통령 대면 조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나온 이야기가 박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 기밀을 알기 위해서 청와대 참모를 동원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이제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수사를 받게 되면은 어떤 게 그 조사되고 있는 것인지 어떤 물증이나 증거가 확보됐는지 내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 건지 이제 백방으로 노력은 하게 돼 있는데 뭐 그게 상식선에서는 가능은 하겠죠. 물론 이제 저기 최원영 수석이 조사받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예. 뭘 물어보더냐, 네네. 뭐 그 검찰이 특검이 관심 갖고 있던 건 뭐였냐, 어떤 증거를 제시하더냐 이런 거 물어볼 수는 있지만은 그 이상으로 나아가 가지고 특검 내부에까지 이제 흔히 말하는 이게 선을 대 가지고 내용을 알아본다든가 그것도 주변 검찰 인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접근한다든가 하는 거는 그거는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 보도 내용을 봐서는 어느 선까지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 특검 수사에 임하는 청와대의 태도가 별로 그렇게 온당치는 못한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을 알아보는 것도 알아보는 거지만 더 심한 거는 이 절차를 지연시키고 예. 특검의 이런 신뢰성을 아주 정면에서 공격하고 하는 이런 행태가 더 사실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저 탄핵 관련해서 이제 반대로 대선 시기의 속도는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 정치권 이야기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설 연휴 동안 대권 주자들 뭐 공식 일정은 많지는 않았는데 비공식 일정이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뒤에 좀 드러나는 것들이 특히 이제 제3지대 염두에 두고 있는 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라든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주도권 좀 다툼을 좀 벌이고 있는데 반기문 전 총장의 일정부터 좀 살펴보면 손학규 뭐 의장이라든지 김무성 전 대표, 박지원 대표 설 연휴 동안 순차적으로 계속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귀국한 이후에 첫 행보와 관련해서 지적이 많았는데 뒤늦게 좀 정치권 인사들을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만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나요? 그 반 전 총장은 지금 뭐 사실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한 번에 어떤 반전을 시키지 않으면 승세를 만들어내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그 반전을 도모할 수 있는 영역은 결국에는 제3지대다. 네. 빅텐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차원에서 뭐 예컨대 손학규 의장이라든가 박지원 대표 등등을 이제 정의아 전 의장이라든가 계속해서 만나는 거죠. 네. 만나서 그 빅텐트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데 그 부분을 본인이 주도하고 싶다. 뭐 이런 이제 기조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성과가 별로 좋게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 만났던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라든가 손학규 전 의장은 이제 좀 부정적으로 오히려 돌아섰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런 장면들이 지나가서 보다도 현실적인 어떤 전략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이제 좀 더 커졌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스몰 텐트를 우선 만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 전 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어떤 지지율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구심력을 갖고서 전체 빅텐트를 추동할 수 있는 역량이 발생하겠지만 지금 그 정도의 지지율이 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본인의 독자 세력, 즉 새누리당에서 일부를 받아서 독자 세력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바른정당과 스몰 텐트를 치는 그 부분을 일단 해두고 국민의당이 나중에 이제 스몰 텐트를 거기서 치고 있는 과정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 정운찬 전 총리라든가 그다음에 그 손학규 의장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스몰 텐트가 또 만들어지니까 차후에 이 두 스몰 텐트를 좀 결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나중에 반 전 총장이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 현실적으로는 이제 스몰 텐트 쪽으로 돌아온 상황인데 아직 근데 행보는 아직 빅 텐트를 하는 듯이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반 총장 입장에서는 총장 그만두고 귀국한 직후부터 이미 국민들에게 그때까지 그려져 있는 그림은 이분은 굉장히 큰 분이었거든요. 예. 큰 인물, 세계 대통령을 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그림에 걸맞게 문재인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정리한다. 네. 그 그림으로 가면서 관계 그쪽에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김종인이든 뭐 손학규든 안철수든 뭐 박지원이든 정운찬이든 쭉 만나가지고 옛날에 무협지에 영웅 호걸이 나타나가지고 강호의 고수들을 한 명씩 이게 정리하듯이 만날 때마다 만나보니까 역시 큰 인물이고 이거 내보다 한 수 위다라고 해서 딱딱 이렇게 정리하고 만들고 해서 하나로 통합하고 그 위에 내가 딱 이렇게 쓰는 그림으로 갔었으면은 분위기는 괜찮았을 거예요. 네. 실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여론은 계속 상승 좀 좋았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 분 한 분을 자기 밑에 복속시켰으면은 그 빅텐트 제3지대의 단일 후보의 가능성이 좀 더 생겼겠죠. 근데 그 그림을 안 그리고 딴 거를 이렇게 조금 하다가 구설수에 휘말리고 분위기 처지면서 뒤늦게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만나본 분들이 조금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지도 잘 모르고 역시 아마추어던데 이제 조금씩 좀 깨닫는 것 같아. 또는 안 되겠어. 장사 같이 못하겠어. 이래 돼버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서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제가 반기문 총장의 참모라면은 가능한 것부터 합시다. 일단 바른정당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른정당 들어가면 새누리당 대기 의원들 한 1, 20명 몰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정당이 어쨌든 5, 60명 큰 정당 되고 거기서 유승민, 남경필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면은 일단 후보가 되는 거고 범야권의 한쪽 일각의 후보가 되는 거고 세력이 있는 후보가 되니까 뭐 안철수도 박지원도 더 이상 그렇게 만만하게 못 볼 겁니다. 이쪽하고 이제 할 수밖에 없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단일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3자 구도인데 3자 구도 어차피 탄핵이 만약에 기각돼야 탄핵이 이제 인용돼야 대선이 가는데 인용되면 탄핵 민심이 보수층 결집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올 겁니다. 그럼 새누리당도 후보 못 내고 이쪽 지원할 겁니다. 그렇게 3자 구도로 가도 승산했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반 전 총장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오자마자 먼저 제시한 것이 정치 교체거든요. 그리고 진보적 보수주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우르고 기존의 것을 걷어낸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기조기 때문에 바른정당에 들어가는 한 일종의 새누리당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세력과 본인이 하고 일정 부분 보수 세력이 귀착이 되는 것이고 그 장면이 사실상 두려운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국민의당 영역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것이 만든 건데 이걸 한꺼번에 하고자 하는 일종의 이제 욕심이죠. 그게 한국 정치를 좀 어떻게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 보면 쉽게 봤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국민의당도 또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의 지지 베이스는 호남이고 호남의 정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정권 교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반기문 전 총장을 당선시켰을 때 이것을 정권 교체로 이해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이 호남과 국민의당 지금 박지원 대표의 생각에 어떤 괴리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사실상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국민의당도 사실상 행보를 쉽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스몰 텐트끼리 이제 하나의 어떤 통합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을 처음부터 사실은 과도하게
전 총장께서 잡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처음부터 이제 스텝이 좀 꼬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운찬 전 총리와 회동을 하고 사실상 이제 연대 선언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과도 통화를 했다고 하고요. 이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그 반문 세력 중에서는 이제 그 자기가 그쪽 진영에서는 자기가 일단 그 자기 중심으로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 그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본인 입으로는 결국 양자 대결로 정리가 된다. 네. 문재인하고 나하고 붙는다. 그리고 반기문은 막 끝까지 못 간다. 네. 중간에 아마 그만두게 된다. 그쪽은 보수 진영에서는 의미 있는 후보는 못 내고 자기를 밀거나 아니면은 뭐 군소 후보 정도로 이게 갈 거다. 실질적으로는 양자 대결 구도로 갈 거다. 그런 측면에서 박원순 시장이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옛날에 또 자기가 양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출마를 해서 그쪽을 끌어들이고 그쪽은 어쨌든 민주당에 속해 있지만 반문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정운찬 총리도 마찬가지고 또 손학규 전 대표는 이제 박지원 대표를 통해서도 이제 끌어들이고 해서 네. 그쪽 진영에서는 자기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이쪽 바른정당 또 그 보수 세력 이쪽에서 반기문 전 총장 중심으로 통합이 되면은 네. 또 뭐 그렇게 되겠지만 만약에 그 안철수 대표 전망대로 중간에 그만두게 된다면은 이쪽은 그 유승민이나 남경필이나 이런 세력교체 젊은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후보가 정리가 될 텐데 보수 진영이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쪽으로 갈 가능성은 없고 이쪽으로 모인다고 하면 여기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반문 진영의 통합의 중심이 이쪽으로 세력의 힘이 모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도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같이 고민하면서 일단 자기 센터를 먼저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뭐 지금 안철수 이제 전 대표 의원 지금 아직 후보 선언을 안 했죠.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은 자강론을 펼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는 지금 한 스텝 한 스텝 가고 있다. 네. 방향은 맞다. 예. 그래서 이제 예컨대 정운찬 전 총리도 만나고 손학규 의장은 상당 부분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만들어놔도 사실상 그 안에서 뭔가 공동 경선을 한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어떤 구심력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만약에 이제 뭐 빅텐트 형성해서 뭐 이걸 같이 통합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반기문 전 총장을 엎어서 이겨서 한번 뭐 진짜 1대1 구도로 네. 문재인 전 대표와 한번 한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를 왼쪽으로 밀어놓고 가운데 있는 본인이 우측까지 다 말아서 전체적으로 해서 본인이 이길 수 있다. 이게 지금 이제 자신감을 표출하는 근거인 거죠. 그런데 네. 문제는 오른쪽에 있는 바른정당이라든가 반 전 총장이 중도 하차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전제돼야 되는데 예. 그럴 가능성도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사퇴 안 하고 끝까지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 젊고 뭔가 이제 정치를 계속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자강론 중심으로 해서 지금 들어온 정운찬 전 총리와 손학규 의장 그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자강론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국민의당 중심으로 세를 확장해 나가는 거기를 이제 기반으로 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자기 텐트부터 갖춘 다음에 이제 어떤 빅 텐트로 나가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좀 전망을 하셨는데 설 연휴 사이에요. 또 다른 사실은 뭐 기존부터 계속 거론이 되오긴 했지만 황교안 권한대행과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행보와 관련해서도 뭐 대통령급이었다 뭐 이런 평가들 좀 나오고 있는데 임명진 위원장이 이제 한 말이 또 같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물밑으로 좀 약간 좀 작업을 하는 듯한 느낌을 좀 풍겼는데 어떻게 좀 보셨나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절실하죠. 네. 황교안 대행이 들어와가지고 다만 뭐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더 바랄 것도 없고 그거는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참 환상적인 건데 그 욕심은 안 되겠지만은 최소 한 10% 정도만 나오더라도 새누리당이 흩어지지 않고 예. 문 닫지 않고 계속 가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소위 말하는 이제 연명주사가 절실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행이 출마해서는 해가지고 새누리당 와서 후보가 돼주면 그것처럼 이제 고마운 일이 없기 때문에 군불을 떼는 것 같고 네. 또 뭐 저 깜짝 놀랄 후보라는 것도 결국 황 대행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가처럼 나오는데
근데 그 안에서 정진석 그 전 원내대표 같이 반기문 총장을 지지하는 분들은 벌써부터 미친 짓이라는 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어서 네. 쉽지가 않은 데다가 또 본인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정황을 보면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최순실 씨 이 사태 과정에서 법무장관하고 총리하면서 당신이 그때 그걸 제대로 감시하고 이게 견제하고 대통령직을 못했느냐 하는 그런 책임도 일부분 있고 그렇죠. 현재 그 국정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다 팽개치고서 나온다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네. 어쨌든 지금은 본인이 이 선거를 관리하는 관리자 어떻게 보면 운동의 심판의 입장인데 갑자기 이제 심판 옷벗어 던지고 그 운동장에 뛰어들리고 하면은 좀 그것도 좀 그 선거의 공정성 측면에서 또 비판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출마할 가능성은 절반 이하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미친 짓이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사실 그 뭐 조목조목 따져보면 그 절차와 관련해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그렇죠. 분명히 좀 논란이 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굉장히 크죠. 네. 일단은 이제 황교안 대행이 지지율이 오르는 데에는 사실 본인의 어떤 노력보다는 반사 이익의 효과가 크다. 예컨대 반 전 총장의 지지율 하락, 거기와 더불어서 가장 큰 것이 정체성의 모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인지 진보인지 모르니까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대안으로서 자꾸 이제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사실 현직 프리미엄이 있는 거. 이게 이제 절차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사실 현직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행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5년 단임제에서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원리가. 5년 단임제라는 것은 다시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현직 대행을 하면서 나온다? 이거는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 이건 정상의 어떤 위상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컨대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서 그 프리미엄으로 당선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지적들을 받는 것인데 네. 사실상 우리가 들여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 사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농단이 진행이 됐을 때 법무부 장관 그리고 총리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많고 지금 AI니 AI인가요? 네. 예, AI니 네. 지금 경제도 안 좋고 얼마나 네.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대행 역할도 그렇게 충실이 잘 안 되는데 대권에 나온다. 이거를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해 줄 수 있는지. 하지만 이제 보수층의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다 보니까 지지를 하는 것뿐이지 이분이 반드시 대통령이 당선이 돼야 된다라는 그 확신은 별로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는데 본인도 아마 이게 승산이 별로 없는 거라는 거를 본인도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이 선언하는 순간 사실상 엄청난 검증이 들어올 것이고 지금까지 쌓아뒀던 일종의 레퓨테이션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무모한 선택을 할까?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저도 그게 좀 걱정인데 우리 황교안 대행을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알거든요. 반 총장께서 대통령이 되면은 다행인데 안 되거나 또는 중도에 하차하면은 그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다는 그 명예도 사실은 많이 희석돼 버리거든요. 네. 황교안 대행도 법무장관 총리까지 잘 하셨거든요. 근데 대행하면서 나와가지고 보수의 문제만 어지럽히고 그렇다고 이분이 반기문 총장보다도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냐면 꼭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반 총장도 실패하거나 하차했다고 전제한다면 이분이 잘 되는 보장이 없는데 그 결국은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실망시키고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본인이 총리에 했던 그 명예까지도 희석돼 버리고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네. 마음이 있더라도 딱 정리하고 그냥 내 여론조사에 빼라라고 네. 이야기하시는 게 나라를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두 분 모두의 말씀은 어쨌든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뜨뜻미지근한 그 반응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고 본인에게도 명예스럽지 못한 것이죠. 그렇겠군요. 네. 네. 자,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선택을 하겠다는 걸까요? 저는 이거를 그렇게 확대 해석한다는 거는 나중에 오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의 두 가지 지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민주화고 또 하나는 개헌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탈당을 한다.
지금 경제 민주화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람은 민주당 후보들이에요, 대부분이. 네. 그런데 거기서 탈당을 한다. 그럼 일단 명분도 좀 취약해집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개헌인데 개헌 문제라는 것도 사실 이제 개헌의 내용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내각제에 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만 갖고서 탈당을 한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분들 반 전 총장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람들은 내각제가 아니고 이원 집정부제예요. 네네. 그러니까 개헌은 동일하지만 내용이 달라요. 네. 나와서 그 본인이 원하는 내각제를 실현시켜줄 세력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정도로 명분이 취약하고 또 네. 하나가 이제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김 전 대표께서 이제 탈당을 하면 같이 동반 탈당해 줄 사람들이 좀 필요해요. 네네. 근데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40%를 초월하고 있는, 육박하고 있는 막 굉장히 잘 나가는 정당인데 네. 거기서 몇 명이 동반 탈당을 할까? 이런 부분을 이제 본다면 명분도 굉장히 취약해지고 세도 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나오긴 굉장히 쉽지 않다. 단지 이제 김종인 전 대표께서 이런 것을 이제 운을 떼우는 거는 본인이 추구하는 것들을 좀 더 존재감을 만들어내고 그걸 좀 당 내외에게 반향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전 이 정도까지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네. 보수층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어쨌든 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바른정당 이야기도 좀 살펴보면 예.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보수 후보 단일화 카드를 좀 꺼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 1대1 구도가 만들어지면 전통적 보수층이 결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1대1 구도가 만들어지면 결집도가 높아지겠지만은 설령 3자 구도가 되더라도 탄핵이 만약 인용이 되고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보수층 결집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도 이미 상당히 이제 결집 움직임이 있고 유승민 그 후보 본인도 설민심에서 그걸 이제 많이 느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 탄핵이 이루어질 경우에 보수층들은 문재인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정권 교체는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탄핵을 초래한 데 대한 그 자괴감은 있지만은 대선에 관해서는 냉정하게 문재인 불가론 그리고 정권 교체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이런 그 의식이 있어가지고 결집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결집한다고 전제하면은 3자 대결도 왜냐하면 그 보수 진영에서는 해볼 만한 것이 결국 이제 그거는 그 야권의 분열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 문재인 예. 나오고 안철수 따로 나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산이 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쪽 보수 진영에서는 그럼 뭐 누구로 이제 단일화 될 것인가? 뭐 반기문이 되든 반기문이 만약에 하차할 경우에 황교안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황교안이 되든 아니면은 그 보수 진영의 기존 표에다가 중도 외연 확장력이 이제 높다고 이제 평가되고 민주당 쪽에서도 내심으로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대라고 생각하는 유승민으로 갈 것인가. 보수층이 나중에 이제 탄핵 후에 결집하면서 후보 단일화 할 때 결단을 해야 될 겁니다. 네네. 반기문 또는 대체제 황교안 아니면은 화끈한 카드로 한번 해볼 만한 뭐 유승민으로 한다든가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여기에서 자기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전체적 전망을 두고서 하나로 모아야 된다. 그게 보수층의 민심을 대변하는 측면도 있고 네.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표의 확장력이 제일 크다. 확실한 카드다라고 먼저 물꼬를 트면서 논의를 이제 열어가면서 끌어가는 그런 측면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유승민 의원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만 좀 여쭤볼게요. 주변에 깜짝 인물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진수희 전 장관도 그렇고 이회찬 전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른정당에 입당을 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또 확장을 한다는 의미로 좀 그 볼 수 일종이 있을까요? 이제 비박연대죠. 비박연대. 그러니까 MB계까지 포함해서 좀 캠프를 차려보고 그 정도로 보수의 중심이 되겠다. 뭐 이걸 선언하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보수 대연합 뭐 이렇게 단일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유승민 후보 차원에서의 대선 전략이고 일종의 이 황교안 대행에 대한 견제 전략이다. 그래서 구심점을 바른정당으로 끌어안겠다는 거죠. 그래서 새누리당이 보수의 본류가 아니고 이미 이제 보수의 본류는 바른정당으로 왔고 이 안에서 경선이 이루어지고 이 안에서 보수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야만 승산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전략을 짜는 일환이다. 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